안녕하세요. 유담입니다. 나의 삶, 나의 문학을 의학과 시의 접경에서라는 부제를 달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첫째, 어찌 시를 짓나? 둘째, 왜 짓고 있나? 셋째, 어떻게 짓고 있나? 의학과 시 접경에서 그리고 어떤 시를 지으려는가? 라는 이야기를 나눈 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어찌 시를 짓나입니다. 이 사진은 1954년 2월 27일 제주도 모슬포 해안에서 찍은 저희 첫돌 기념 사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진이며 또한 제가 간직하고 있는 저희 가장 어릴 때의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입니다. 제 할아버님은 유명자 룡자 할아버지, 할머님은 윤명자 진자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유동자 석자, 어머님은 이현자 옥자 두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은 슬하에 5남 1녀를 두셨습니다. 저는 5남 1녀 중 넷째입니다. 이 사진은 1971년도 저희 고등학교 졸업식 때 온 가족이 모여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대기업의 간부로 계셨지만 한학에 매우 조예가 깊으셨습니다. 특히 필체가 좋으셨습니다. 더러 학교의 병가계나 결석계를 내게 되면 선생님께서 참 필체가 좋구나. 그래, 이건 내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잘 접어서 서랍에 넣곤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유송자, 준자 우리 큰형님은 중국 문학을 전공하신 교수시고 특히 왕유시의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이 사진은 형님이 지으신 여러 권의 책 중에 하나인 중국 당송시화 해제입니다. 유청자, 준자, 둘째 형님은 엔지니어로서 미국에 이민가 사셨지만 재미 시인으로서 5년 전 소천학 시기 전까지 시인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 시집은 한글의 이정표로입니다. 유고 시집으로 출판 기념을 미국에서 하였습니다. 그때 저와 우리 식구 일부가 함께 가서 출판 기념식을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집의 감상문을 제가 썼고 그림은 막내 화가 유재준이 그렸습니다. 이처럼 늘 집안에 문학에 관한 이야기와 문학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느낀다는 것이 문자로 변하는 것, 즉 사람의 문이 인문이 하나인 글자로 바뀌어서 활자화되거나 쓰여진다는 것에 대한, 즉 인문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인문화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매력을 느꼈습니다. 참 신비하기도 하고 신기롭기도 하고 흥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업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업을 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의업 기간 중에서도
가장 기억나는 것은 스스로 순백의 시간이었고 순백의 기간에 순백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무이천 파견 시절입니다. 1979년서부터 9월부터 1980년 3월까지 제주도 김영 보건지소에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부지호 주사, 함께 있던 김덕기 간호사와 여러 보건지소 요원들, 그리고 그때 와서 치료받고 나아지시기도 하고 조금 더 안 좋아져서 큰 병원으로 옮겨가시기도 했던 환자분들이 생생히 떠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무이천 지역에서도 더 무이천인 한라산이 중산간 지역의 한 곳인 대흘로 무이천 지류를 갔었을 때에 쓴 시입니다. 전복 껍질 같은 길을 서늘해서 묻고 와흘에서 묻고 서울 사람에게 되므로 허복만한 인심을 만나면 어느새 수평선은 저 아래로 이곳은 또 하나 작은 섬이다. 밥 굶은 목청을 덮고 병을 부르다 병을 부르다. 제 이름 하나 변변치 못한 게 부끄러워 마른 입술 빈 약병에 대고 사람 찾아 나설 것을 이 시는 1979년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발행하는 함춘내과의 제주 파견 유감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53세가 되던 2006년 폐암에 걸립니다. 왼쪽 위 반쪽에 허파를 떼어내고 모든 삶을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성이든 지성이든 감성이든 모든 것들이 두근거리고 두근거리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쓴다는 일이 생각이 박동을 전하는 것이라면 두근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바로 얼마간이 남아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참을 만한 숨가쁜 통증과 언젠가 올 거라는 마지막에 대한 기대와 한밤의 뒤척임으로 슬며시 등지려고 애쓰면서 평생 지금의 두근거림에 맞춰 아무런 까탈 없이 걷고 웃고 노래하고 이야기할 통증은 같은 게 하나도 없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 병실에서 수술의 통증과 해가 없어짐으로 생기는 호흡곤란 속에 두근거림에 대한 깊은 생각을 시로 한번 적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해 여름은 매우 더웠습니다. 마침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에 있는 벼롱나무 꽃을 보고 그렇게 두근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선지 꾸기듯 한 뭉치의 허팝과리를 터뜨려 보낸 여느 해보다 끈적한 여름이었다. 오르내리는 길목에서 곧지 않은 줄기에 조촐한 풍요와 화살을 붉게 꽃피우는 나무 이름을 알아낸 건 숨 식힐 새 없이 벌겋게 달아올라 넘어지고 미끄러진 53년 만이었다. 100일의 만발을 위한 1년이었음을, 같은 홍색이라도 여러 다홍이 있음을, 꽃도 붉은색은 꽈리 불듯 숨쉰다는 것을, 두름처럼 어느 하나 빠져도 죄다 풀려 바람 따라 흩어질까 움켜진 손가락 끝에 매달린 반쪽 허파로도 하루에 한 방울씩 적어도 100일은 만발할 수 있음을.
배롱나무 꽃 피어. 유담. 화선지 구기듯 한 뭉치 허파가리를 터뜨려 보낸 연휴해보다 끈적한 여름이었다. 오르내리는 길목에서 곧지 않은 줄기에 조촐한 풍요와 화살을 붉게 꽃 피우는 나무 이름을 알아낸 건 땀 식힐 새 없이 벌겋게 달아올라 넘어지고 미끄러진 53년 만이었다. 100일의 만발을 위한 1년이었음을, 같은 홍색이라도 여러 다움이 있음을, 꽃도 저리 붉으면 꽈리 불듯 숨 쉰다는 것을, 두름처럼 어느 하나 빠지면 죄다 풀려 바람 따라 흩어질까, 움켜진 손가락 끝에 매달린 반쪽 허파로도 하루에 한 방울씩 적어도 100일은 만발할 수 있음을. 폐를 떼어내고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장로로 장립되었습니다. 세 분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고 계십니다. 영성의 의미를 조금 더 깨닫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새벽 일찍 눈을 떠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새벽은 눈물입니다. 새벽은 눈물, 밤새 고요 배어나는 축축한 꿈입니다. 잘 익었던 안개, 쏟아지는 소나기로, 강물로, 큰 강물로, 또한 바다 물결로, 손바닥과 손바닥,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촘촘한 장력의 해협. 적어도 한 번은 저 물살이 한가운데를 헤쳐가야 할 성난 진폭으로 헛구역질하던 등대 불빛이 두 손으로 받아낸 하루의 씨앗. 새벽은 유담. 새벽은 눈물. 밤새 고요 배어나요 축축한 꿈입니다. 자리 걷던 안개, 쏟아지는 소나기로, 강물로, 큰 강물로, 또한 바다 물결로, 손바닥과 손바닥,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촘촘한 장력의 해협. 적어도 한 번은 저 물살의 한가운데를 헤쳐가야 할 성난 진폭으로 헛구역질 하던 등대 불빛이 두 손으로 받아낸 하루의 씨앗.
그리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다와 보이다라고 하는 두 단어의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같은 눈이라도 같은 시선이라도 보다와 보이다가 늙음에 의해서 변해가는 조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늙음 오디세이라는 산문집도 거기에 연유하여 냈습니다. 안경. 오늘이 답답할 때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안경을 벗는다. 도수만큼 굽혀야 똑똑히 서는 본디 모양은 흐려져 있는가. 하루가 흐릿하면 버릇처럼 안경알만 골고루 닦는다. 막다른 골목 희미한 창에 입김 불면 후후 마술처럼 흐릿함과 또렷함이 하나가 되듯 오늘은 오늘끼리 또 겹쳐지는가. 이제 왜 짓고 있나에 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Why I Write라고 하는 에세이에 왜 쓰는가 하는 Four Motives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순전한 이기주의, 이적 열광, 역사 충동, 정치적 의도. 여기 어디에 속하는지는 아직 깊이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 허나 성장기 때에는 칭찬받는 재미로 시를 썼습니다. 좀 시원찮게 쓴 것이라도 부모님과 또 형제자매들이 잘 썼다고 늘 칭찬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보태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준이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니까 좋은 시를 쓰지 라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1960년 초등학교 때의 제 서재입니다. 이게 늘 학교 갔다 오면 책을 읽고 하던 그것도 전부 칭찬받는 재미였을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요 뒤에 있는 책이 사상계 중보하는 겁니다. 그때 아마 내용도 잘 모르면서 무턱대고 글씨라면 다 읽던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장기에 제가 시를 쓰는데 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년 때는 그 자기 만족에 썼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과한 것, 빈 것, 실족한 것들이 많은 글들을 발견하고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현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보고 또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 씁니다. 어떻게 짓고 있나? 먼저 유담이 되어서 시를 씁니다. 의사 유형준이 시인 유담이 되어 씁니다. 유담은 유가성이고 담이 이름이 아닙니다. 유담은 두 글자가 하나의 명사입니다. 시인 유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유담을 붙여 써야 됩니다. Y-O-O-D-A-R-M. 유담이라고 하는 것은, 필명을 얻게 된 것은 저희 큰형님과 또 고모부님께서 버드나무는 못가에, 호숫가에 있을 때 가장 청청하고 가장 새록하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버드나무 아래에 길 가던 나그네도 글 짓는 이들도 와서 쉬면서 한가와 또 앞날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유담이란 필명을 사용하여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께서 주셨던 시가 송원이 사안서라고 원희를 안서지방으로 보내면서라고 하는 왕유의 시입니다.
위성조읍경진, 객사청천유색신, 권군갱진 일배주, 서출양관무고인, 서출양관무고인, 서출양관무고인. 세 번 이렇게 반복한 것은 원래 이 시는 세 번을 반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성의 아침 비가 가벼운 먼지를 적시니 객사의 푸르디 푸른 버드나무 빛깔 싱싱해 그대에게 권하노니 한 잔 더 들게나 서쪽 양관 땅에 나가면 벗이 없으리니.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청천유색신이라는 대목이 아마 저에게 유담이라고 하는 필명을 사용하게끔 제시하고 권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글은 어떻게 쓰냐면 글감을 채우기 위해서 읽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읽고 쓰고 또 읽고 쓰고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일기 쓰기를 합니다. 이 사진은 1968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일기장 표지입니다.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노트를 씁니다. 여기 사진은 두 권의 독서 노트의 책 등에 있는 엑스리브리스를 갖다가 제가 스캔한 것입니다. 독서 노트를 새롭게 장만할 때마다 엑스리브리스를 그때의 감정을 넣어서 문의를 골라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오디오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을 총독한 노트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총독한 날짜, 제목, 그리고 어느 사이트, 어느 인터넷에서 했는지, 그 다음에 길이 이런 걸 써놓고 간단한 감상문, 어떤 데는 제목만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문인회, 바자린 등과 같은 독서회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읽고 이야기 나누고 생각도 들어보고 생각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기록 중에 하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필시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1969년도 경복고등학교 교지에 나오는 문예지인 경복 제31호에 실렸던 별 이야기를 이처럼 아주 소년답게 낭만소년답게 좀 배경 그림도 넣고 사파도 나가면서 썼습니다. 그 당시에 1968년도 우측 사진은 6월 5일에 경복궁의 우리 문예부에서 백일장 대회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진 왼쪽 아래에 혼자서 이렇게 백일장 주제를 가지고 시제를 가지고 시를 쓰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쓰고 기록하고 또 서울대 의예과에서 처음으로 이바돔이라는 창간호를 만든 표지입니다. 서울대 의예과에 처음 된 것인데 이바돔은 이바디하다의 명사형인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1913년 본과 1학년 때입니다. 의과대학 지금 본관 옆에 양리학숲에서 시화전을 했던 때 장면입니다. 본인이 쓴 시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으로 저 시는 제목이 곰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의대 학장님이셨던 신동훈 학장님은 유명한 만화가인 신동헌 하백의 형님 되십니다. 그래서 학장님께서 제 시화를 걸어 놓으시고 저에게 시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읽고 기록하고 보관하고 정리해 두는 것은 나만의 사전, 나만의 언어 창고, 나만의 시어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불가능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의사생활은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간접 체험을 넓힐 수 있고 깊이 할 수 있는 것은 읽고 쓰고 기록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늘 생각나는 것이 19세 제 생일 때 큰형님께서 주신 생일 선물인 칸트의 인생론입니다. 늘 제 옆에 있습니다. 형님이 그 책 안쪽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근면성실무행하는 너의 긍지를 지켜나가라. 이 말씀과 함께 한 칸트의 예를 들었습니다. 칸트는 잘 아시다시피 본인이 사는 마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세계 여행가가 칸트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마침 프랑스 파리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파리의 세느강에 여러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다리 중에 몇 번째 다리가 참 멋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자 칸트가 흰 종이와 펜을 들더니 그 다리 모양을 그대로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신데 어떻게 잘하십니까? 칸트가 이야기합니다. 읽고 보고 간접적으로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록하는 습관은 글 쓰는 데뿐만 아니라 실제 환자 보는 데에서도 그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경 TV조선에서 방영했던 명의보감의 한 장면들입니다. 마침 방송국에서 제 가운 속에 늘 넣고 다니는 의료 수첩을 갖다가 보고 그걸 포커싱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전부터 있던 지식들, 그리고 새로 바뀌는 지식들, 그리고 쌓여지는 경험들을 하나하나 적어 놓고 있습니다. 1977년 인턴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써가면서 오래된 것은 뽑아서 따로 모아놓고 새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그런 항상 제목에 부착하고 다니는 의료 수첩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는 호흡 조절과 힘 조절입니다. 먼저 신앙송에 한동안 몰입하였고 지금도 신앙송과 늘 거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할 줄은 모르지만 낭송도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크로키, 유당. 제 아무리 서둘러 떠나도 함께 있었던 건 있었던 거예요. 그 밤 모든 일 훌훌 태운다 해도 어차피 수치되어 또다시 그려지는 땀 젖은 희로락이 문지른 만큼 그토록 즐겨지는 우리 둘만의 그 공공연한 인연을 잘 아시잖아요. 훅 스쳐간 소매 우연이라 우길지라도 소매 끝 숫 검댕이가 솔기 뜯어진 실밥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시조를 읽고 감상하고 암송합니다. 그리고 한시를 읽고 감상하고 암송합니다. 이 사진은 제 큰형님께서 대학 은퇴 후에 그동안 써오셨던 한시들을 묶어서 8수 넘겨서 만드신 책입니다. 참 우리 가족 얘기도 들어있고 그래서 아주 흥미있게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쿠를 읽고 암송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바소의 하이쿠입니다. 후로이케야 가에루 도비고무 미즈노 오토, 이렇게 자꾸 암송해 갑니다. 세 번째로 중수필을 포함한 산문을 읽고 씁니다. 예를 들면 베이컨 수필집, 엘리야 수필집,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만년에 생각한다와 같은 자주 읽는 이런 중수필들을 읽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중수필들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경수필이 값어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수필을 포함한 산문을 읽고 쓰는 이유는 수필의 호흡이 시를 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수필일 수는 없고 수필이 시가 될 수는 없지만 시를 쓰다 보면 호흡이 자꾸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흡이 짧아질 때 수필, 특히 중수필을 씁니다. 그리고 가족의 성원입니다. 제 아내 박인숙입니다. 저희 모든 글의 첫 번째 독자이고 많은 독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딸과 큰 사이, 목사 큰 사이, 그리고 미군 장교 둘째 사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주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저를 성원해 주는지를 한 장의 사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평일입니다. 이생진 시인이 인사동 보리수 카페에서 매달 신앙송을 합니다. 그날이 아마 100몇 회로 기억합니다. 102회인가 103회인가 기억하는데, 이생진 시인께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시낭송도 하고 또 제가 취미로 하는 하모니카 연주도 하고 이런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 모두, 이때 결혼 전인데요, 두 딸아이가 직장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서 전부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이생진 선생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보다도 더 가족의 성원을 말해줄 수 있는 웅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학과 시 접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이란 말을 한번 되짚어 봅니다. 접경은 인간이 그어놓은 선, 경계선, 볼더입니다. 뉴욕 유니버시티의 메리 페레트 교수가 컨택트선이라는 말을 즐겨 쓰죠. 접경은 갈라놓는 개념이 아니라 만나게 하는, 접하는 의미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통섭과 포용은 접경에서 시작합니다. 접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의학과 문학, 의학과 시, 연원이 같다고 해서 쉽게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서로 득이 되어야만 그 접경에서 더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접경에서 뭘 하고 있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과생들을 위한 오거수 세미나, 본과생을 위한 문학과 의사, 의료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고, 행록시원, 행림산책, 의사문인열전, 한국신시 110주년 기획 의사시인과 시, 당뇨병 인문학, 의학 속의 문학과 같이 의학과 문학이
함께하거나 서로 교류하는 것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고, 한국의사시인회, 함춘문예회, 의사수필가협회, 의료예술연구회, 의학과 문학의 접경연구소와 같이 역시 의학과 문학이 통섭하는 곳에는 열심히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의학적 문학의 재주, 그 상태와 그 까닭과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 중에 하나, 함춘문예 서울의대 문예부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함춘문예회가 10회를 기념 특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0주년 기념으로 문정희 시인과 박정자 교수의 특강이 있었고, 또 함춘문집 두 번째 문집을 냈습니다. 10주년을 맞고 특강을 하고 문집을 낸 것도 기쁘고 보람이 있었지만, 더욱더 기쁘고 보람이 있었던 것은 서울의대 문예부가 34년 만에 부활하는 데에 함춘문예회에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학장님들을 만나 뵙고 또 관련자들을 만나 뵙고 해서 이날 서울의대 문예부 학생이죠. 문예부장과 그 임원들이 함께 참석해서 문정희 시인 또 박정자 교수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우 기뻤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달에 첫 모임을 가진 의학과 문학의 접경연구소가 올해 제6회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제6회 의학과 문학의 접경연구 세미나는 의학과 동화를 주제로 동화작가, 아동심리학자, 미술심리학자, 시인, 문인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학과 동화의 의미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학과 문학의 접경, 활동, 그 다음에 효과 등을 심도 있게 의논하였습니다. 이러한 의학과 문학의 접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동안 연구한 것을 일부 묻고 의학에서 문학의 셈을 찾다라는 단행본을 올해 냈습니다. 진정한 의학은 문학과 자못 다붙하다. 둘 다 인간의 고통과 생명의 의미를 헤아려 치유하는데 깊은 바탕을 함께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과 문학의 연결을 살피려는 여러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문학 안의 의학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책은 의학 속의 문학의 관점에서 집필했다. 의학 속의 문학이 제조하는 유형을 들여다보았다. 의학 속의 문학이 머물러 살며 두 영역이 어울려 발휘하고 있는 의의와 가치를 확인하였다. 의학 속에 문학이 들어서 서로 맞닿으면 서로 인간적 본바탕을 자극하여 서로를 여물게 한다는 믿음이 더욱 굳어졌다. 이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니까 좀 주변에서 알아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2020년 한국일보에서 문학과 친해지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현실로라는 제목을 달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 은퇴 후 의학성 문학 연구하는 유형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집을 씻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고 있느냐? 그 답은 2012년 6월 9일 서울역 KTX 제5회의실에서 첫 걸음을 내디딘 한국의사시인회의 창립 취지문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면서 답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학을 실험적 검증과 과학적 추론만의 영역으로 경계짓는 것은 미흡하다. 진정한 의학은 인간에 대한 심오한 이해의 관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와 깊이 닿아 있다. 따라서 시와 의학의 융합은 직관, 상상력 그리고 창의적 공감을 바탕으로 서로를 풍부하게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의학과 시가 과학과 예술로 구분되어 각각의 영토에 제각기 놓여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의학과 시의 사이에 놓여 있는 고급스러운 구별을 헐어내고 사귀어 서로 오가는 통섭의 능력을 갖춘 의사시인이 능동적,
능동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사 시인의 창립 취지문에서 이 취지문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를 지으려고 하는가? 이제까지 가라앉지 못한 말들이란 시 한번 냈고요. 그때 2005년 10월 25일 타워호텔에서 가진 발간 기념식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게 아니라 쌓인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가고 있는데 세월이 간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돌고 있다고 목숨 걸고 믿었던 어느 이처럼 말입니다. 문득 떠오르는 지난 세월을 어느 누가 흘러갔다고 합니까? 내 육신 안팎에, 내 정신 안팎에 온전히 쌓여있는 게 분명합니다. 떠있는 것은 가라앉아야 쌓이는 법, 육신과 정신 안팎의 일들에 간혹 의미 붙여 숨기거나 드러낸 것들을 유영준이 흰 가운을 벗고 있을 때 잠시라도 유담이 되어 그 가벼운 말들을 한데 묶으면 그나마 무게가 생겨 내려 쌓일까 여겨 그간의 망설임을 감히 시집으로냅니다. 이 시집에 실렸던 솜이라고 하는 시 한 대목인 가라앉지 못한 말들은 우리 의사시인의 제4집에 시책제로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솜시입니다. 가라앉지 못한 것들, 가라앉지 못한 말들, 목까지 잠겨, 아니 조금만 더 잠겨,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출렁이는 경계에서 더 이상 허공을 떠돌지 않을 언어에 목이 메어 띄엄띄엄 외로운 가라앉지 않는 것들. 자, 그리고 두근거리는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집을 낸 바가 있습니다. 쓴다는 일이 생각이 박동을 전하는 것이라면 두근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바로 얼마간이나마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어떤 시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 대답을 좋아하는 시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으로 바꿔 대답하고자 합니다. 조지 굿윈 길번이 그린 이노크 아덴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맨 왼쪽은 애니, 그리고 함께 앉아있는 필립, 뒤에 서 있는 아덴입니다. 이 셋은 이 해안마을이 절친입니다. 그리고 애니와 아덴은 약혼해서 결혼을 약정한 상태입니다. 어느 날 아덴이 먼 바다로 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애니와 필립은 더 가까워져서 결혼하여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아덴이 돌아왔습니다. 기적같이 돌아왔습니다. 아덴은 애니와 필립이 함께 산다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불빛, 그리고 아이들 웃음소리. 이노크 아덴은 자신이 죽은 줄 알고 필립과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애니의 연민에 흔들리며 소리칩니다. Aid me, give me strength not to tell her, never to let her know.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녀에게 말하지 않을 힘을 주세요. 그녀가 모르게 하게끔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속으로 부르짖는 침묵의 서사시 이노크 아덴입니다. 엘프리드 로드 테니슨, 영국의 개환 시인이 쓴 서사시입니다. 이 책도 좀 오래됐습니다만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테니슨의 시는 강팍함과 굴절이 없습니다. 시가 아주 명확하고 온건하게 우리 삶의 법칙을 준수해 나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끄덕이는 선을 추구합니다. 주인공 이노크, 희생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철저히 순응해 나가는 고결한 정신, 형이사각적인 뜻을, 이런 시를 쓰고 싶습니다.
이런 시를 좋아합니다. 삶과 삶은 둘 다 똑같이 반시옷 삶에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시를 알아가겠습니다. 알아가면서 시를 쓰겠습니다. 제 딴은 추구하는 지향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다라 두고두고 사귄 절창 하나 묵놓고 싶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뜻하지 않은 곡절로 지향이 중도에서 멈칫거리거나 한동안 멈추어 서 있더라도 시로만 중얼거리고 시로만 침묵하려 합니다. 이번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부터 강연의 말미에 나의 삶과 나의 문학을 뒤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시 한 편을 써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발표 시를 읽어 올리면서 이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국화 옆에서 무당 빡빡머리 한 명이 조심스레 손을 들고 물었다. 하필이면 국화죠? 강사는 천천히 돌아서더니 녹색 칠판에 백목으로 글자 2개를 큼직하게 썼다. 영생. 무급의 회원들을 향해 되돌아서 입을 뗐다. 시인은 죽어도 시는 남아 우리만 정정한데 세세대 독자의 궁금은 끝없이 태어나 시인이 일일이 답하려면 이곡. 마침표를 짓누르는 백목 끝으로 시선을 모았다. 매월 첫 목요일 모이는 서울시내 남로 고교 문예반들 앞서 푸른 그날 정동교회 젠생기념관에서 시인 특강을 들었다. 지금도 국화 옆에서를 영생 옆에서라 읽고 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